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연은 신혼 첫날 밤, 대놓고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떠난 남편. 나는 평온하게 다시는 돌아올 필요 없다는 문자를 남기고 그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만들 결정을 내렸다입니다. 시계 바늘이 막 밤 11시를 가리켰을 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추장스러운 진주 귀걸이를 마저 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너머로 힐끗 보니 남편 민준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달려들어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번개같이 침대 위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민준은 제게 등을 돌린 채 발코니 쪽으로 황급히 걸어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만 고요한 방 아니라 제 귀에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렸습니다. 오빠야. 뭐, 왜 울어? 진정하고 말해봐. 지갑이랑 여권 다 털렸다고? 지금 방콕 어느 경찰서인데? 저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제가 선택한 남자의 뒷모습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꾸며낸 다정한 목소리로 몇 분간 소곤소곤 달래던 민준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둥지둥하는 척 극도로 걱정하는 좋은 오빠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옷장을 열고 작은 캐리어를 꺼내더니 셔츠 3벌과 정장 바지 2벌을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서윤아, 나 오늘 밤 당장 태국으로 출국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지아가 방콕으로 여행을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금 경찰서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대. 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앤데 내가 안 가면 챙겨줄 사람이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제 두 눈은 그를 똑바로 향했고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홀로 남겨진 새 신부의 당혹감이나 원망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비행기 시간을 검색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콕행 가장 빠른 비행기도 새벽에나 이륙할 텐데 지금부터 공항에 가서 캐리어 끌어안고 기다릴 작정이야? 민주는 멈칫하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일단 공항에 가서 대기하다가 표 나오는 대로 타야지.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너무 급한 일이라. 애가 숨 넘어가게 울잖아. 첫날 밤은 내가 돌아오면 나중에 다 보상할게. 문단속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캐리어 지퍼를 지익 닫아 들고 나섰습니다. 포옹 한 번, 작별 키스 한 번 없었고 갓 결혼한 아내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1초라도 지체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2층 복도로 나와 1층 거실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고 또박또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조심히 다녀오고 가서 아는 여동생 잘 챙겨줘. 신발을 꿰어. 신던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지며 이 연남동 4층 단독주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지만 제 눈에선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28배 나이에 맨손으로 시작해 프리미엄 유기농 마트 체인의 지역 본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스스로 냉철한 머리를 단련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제게 눈물은 약자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어설픈 아는 동생 타령이 제 눈을 속일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사실 저는 2달 전부터 민준과 지아의 불륜 사실을 모조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방콕행 비행기 티켓 역시 그가 지난주에 본인 신용카드로 미리 예매해둔 것이란 것도 훤히 알고 있었죠. 그는 교활하게도 신혼 첫날 밤을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습니다. 설마 어떤 미친놈이 아내를 집에 들인 첫날 밤부터 외도를 하러 가겠냐고. 양가 가족과 제가 철석같이 믿게 만들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자만심이 클수록 자기가 판 함정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주방으로 내려가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한 잔 탔습니다. 씁쓸함과 단맛이 섞인 차를 음미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태국행 비행기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꺼야만 하는 시간, 정확히 3시간 반 뒤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저는 군더더기 없이 짧은 메시지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올 필요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민준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켠 그는 제 문자를 읽고는 비릿한 썩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그저 속 좁은 다른 여자들처럼 사소한 일에 삐져서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 여기며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을 거라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자기가 명품백 하나 사들고 가면 다시 비 맞은 고양이처럼 얌전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답장 한 통 없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휘파람을 불며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내연녀가 목 빠지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가 스스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사실을요. 제 문자는 그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할 카운트다운의 첫 신호음이었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먹잇감은 스스로 통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푹 쉬고 내일 아침부터 그물을 걷어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정확히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피곤함도 무기력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 그물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집요하게 짜온 것이었고 이제 대열을 낚아 올릴 시간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민준이 그토록 쓰레기 같고 기만적인 인간인 걸 알면서도 왜 꾹 참고 결혼식을 올렸냐고요? 안타깝게도 청첩장 수천 장이 이미 뿌려졌고 양측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모두 초대한 상태였습니다. 코앞에 닥쳐서 결혼을 없는 건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었고 제가 피땀 흘려 키워온 유기농 마트 체인의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갈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민준이 승리감과 만족감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 제 손으로 직접 그를 시궁창 바닥으로 짓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가 제 돈 10만 원을 빼먹었다면 저는 100만 원을 토해내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두 사람이 동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논의할 무렵부터 저는 민준이 운영하는 가전 유통회사의 장부에 비정상적인 구멍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저는 몰래 뒷조사를 하며 모든 증빙 자료를 복사해 두었죠.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그의 변명처럼 자금 융통에 쓰인 게 아니라 지아라는 아는 여동생의 명품을 사주고 스폰을 해주는 것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도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직속 선배이자 제 회사의 전담 법률 고문이었죠. 선배,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진 선배는 키보드 치는 소리 사이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보낸 파일들 방금 다 검토했어. 법인 계좌에서 그 지아라는 여자 개인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 명품백이랑 시계 영수증, 그리고 민준이가 비자금 조성하려고 페이퍼 컴퍼니랑 맺은 허위 계약서까지 빼박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민준이는 비행기 탔냐? 새벽 4시에 착륙했어요. 지금쯤 방콕에서 다정한 오빠 연기하느라 바쁘겠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독하다, 독해. 선배가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자식 건드려도 하필 불개미 둥지를 건드렸네. 강남 아파트 거는 어떻게 할래? 매수자 쪽에서 어제 오후부터 재촉하더라. 강남의 고급 3룸 아파트는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는 제게 현금 70%를 보태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대출을 받겠다며 달콤한 말로 구슬렸습니다. 대출이나 서류 처리를 위해 일단 자기 단독 명의로 해두고 결혼 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맹세했죠. 그는 제가 눈먼 사랑에 빠져 멍청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로는 이미 판을 뒤집을 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매수자랑 공증 사무소에서 몇 시에 보기로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 위임장 서류 다 완벽해. 진필 서명에 인감도장까지 확실하니까 장난칠 수 없지. 걱정 마.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그에게 마트 자재 대금 보증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부탁하며 교묘하게 재산 처분 정권 위임장을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거래처 접대 자리에 늦어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던 그는 직접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었죠. 진짜 서명의 진짜 도장. 자만에 빠진 그 가짜 사장님은 아내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자기가 어디에 서명하는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15%나 싸게 금매로 던진 거라 매수자도 바로 콜한 거예요. 일시불로 결제하기로 했으니 오늘 오전 중에 제 계좌로 돈 꽂힐 겁니다. 선배는 법적 절차 마무리해주세요. 전 집안 청소 좀 해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늘의 두 번째 일과인 쓰레기 청소에 착수했습니다. 늘 이용하던 단골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연남동 집 앞에 소형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청년 4명이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윤 사장님, 오늘 짐은 어디로 빼면 됩니까? 포장 꼼꼼하게 해드릴까요? 작업반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땀을 닦더니 직업병처럼 거실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반장님, 다들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위층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른쪽 옷장에 있는 남자 정장, 셔츠, 바지, 구두, 시계, 향수, 아무튼 남자 물건이랑 민준 씨 개인 짐은 싹 다 박스에 쳐넣으세요. 네. 그럼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는 뽁뽁이로 감쌀까요? 아무것도 포장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냥 짐짝처럼 다 쑤셔 넣고 깨질 만한 건 깨지게 내버려 두세요. 다 끝내고 나서 이 짐들은 마포구 폐기물 처리장으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일 끝나면 계약금 외에 두당 5만 원씩 수고비 더 챙겨드릴게요. 청년들은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보너스 얘기에 화색이 돌아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쿵쾅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위층에서 물건들이 박스에 마구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으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가 여자들을 꼬실 때 빼입던 명품 정장들, 생일 선물로 발품 팔아 사줬던 비싼 향수, 내연녀의 집으로 걸어갈 때 신었던 번쩍이는 구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낱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잠시 후 빵빵하게 채워진 박스 3개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이 집에서 민준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4층짜리 이 단독주택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위층으로 올라가 혹시 남은 것이 있는지 서랍장 칸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면지 뭉치 아래에 빨간 표지의 통장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열어보니 민준의 부모님 명의로 된 3억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시부모님이 노후 자금 겸 시골집 수리비로 쓸 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씨가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어보니 민준이 부모님 집문서를 몰래 담보로 잡혀 3억을 대출받아 자기 회사의 작은 빵꾸를 메우는 데 썼고 시부모님 눈을 속이려 깡통 통장만 여기 던져둔 것이었습니다. 잘한다 민준아. 저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통장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오냐오냐 감싸줬으니 오늘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집안을 박살내게 해주지. 오전 10시 정각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은행 앱에서 강남 아파트 매각 대금 15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거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준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저희의 공동 연동 계좌는 어젯밤 제가 이미 분실 및 부정사용 의심을 이유로 전면 지급 정지 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지금 방콕에 있는 민준은 명품 수트를 입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거죠. 오전 10시 30분 일찍부터 불러둔 열쇠, 수리기사님이 현관의 모든 자물쇠를 최신형 안면 인식 스마트 도어록으로 교체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삭제되었고 비상용 마스터키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테라스로 나와 초겨울의 쌀쌀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깨 길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떡하니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거는 걸 보니 새댁이 왜 아침밥을 먹으러 시가에 오지 않느냐며 따져 묻거나 첫날 밤 어땠냐고 떠볼 심산이 뻔했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연신 깜빡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댔습니다. 목소리는 물에 물 탄 듯 건조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새댁.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가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자빠져 자고 있을 셈이야? 밥 먹으러 넘어올 생각은 안 하고. 민준이 어딨어? 당장 전화 바꾸란 말이야.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앙칼지고 고압적인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머금고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민준 씨 집에 없어요. 어젯밤에 태국으로 출국했거든요,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수진 아가씨 차 타고 저희 집으로 좀 오시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시골집 목숨줄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최 여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시골집? 이 기집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당장 갈 테니까. 30분 뒤 대문 앞에 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제가 스마트 도어록을 열어주자마자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영문을 모르는 민준의 25살 여동생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을 휙휙 둘러보더니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집안은 횡할 정도로 치워져 있었고 신발장엔 남자 구두가 한 켤레도 없었으며 남자의 물건이라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 어딨어? 갑자기 출장을 갔다고? 이제 막 결혼한 놈이 마누라 냅두고 어딜 가? 그리고 시골집 문서 얘기는 또 뭐야? 최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곧장 기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세 잔을 따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여유롭게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준 씨 출장 간 거 아닙니다. 신혼 첫날 밤에 아내 버려두고 자기가 아는 여동생이라는 지아 구해주러 방콕으로 날아갔어요. 어머니, 목마르실 텐데 차부터 드시죠. 최 여사의 안색이 굳어졌고 찻잔으로 뻗던 손이 흠칫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함부로 질투에 눈멀어서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반듯한 애인데. 지아는 그냥 친한 동생이고 타지에서 애가 곤란에 처했다니까 도와주러 간 거지. 넌 아내라는 년이 남편을 믿을 줄도 몰라? 믿을 줄 알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흐릿한 웃음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선반 위에 미리 올려둔 파란색 서류철을 집어들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제가 장님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 손목에 차고 계신 그 비치 가락지. 지난달에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신 최고급 홍삼 세트. 그리고 지난 9월에 다녀오신 제주도 1박 2일 호캉스.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한 건 줄 아세요? 그 아는 여동생 지아라는 여자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바친 거잖아요. 최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비치 가락지를 낀 손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얼굴엔 핏기가 가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모르셨겠죠.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씹어 뱉었습니다. 그 돈 전부 어머님 아들이 회사 공금 횡령해서 불륜녀 스폰해준 돈입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뇌물 바치면서 자기들 불륜 덮어달라고 한 거고요. 시나리오 참 기가 막히죠, 언니. 새언니 지금 한 말 다 진짜예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수진이 그제야 바들바들 떨며 최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바람 피우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 상간녀 만나면서 새언니 속인 거야? 시끄러워.
최 여사가 딸에게 윽박지르고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알량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사내가 밖에서 딴짓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놀다 질리면 다 조강지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너 지금 생사람 잡으면서 우리 집안 들쑤시려고 작정했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눈앞에 표독스러운 늙은 여자를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들쑤시는 게 아니죠. 집안을 박살낸 건 어머니 아들입니다. 끝까지 아들 감싸고 도실 거면 이거 보고도 계속 감쌀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가방에서 시골집 등기권리증 복사본과 대출 계약서를 꺼내 최 여사 앞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어제 짐 정리하다가 서랍 밑에서 어머니 통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껍데기 위장용이더군요. 진짜는 오늘 아침 제가 사람을 시켰다는 민준 씨 회사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 돈 횡령해서 그 여자한테 다 퍼주고 돈이 쪼들리니까 시골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 집문서 훔쳐다가 은행에 3억 원 근저당 잡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당장 다음 주가 첫 이자 납입일인데 돈 못 갚으면 은행에서 당장 압류 딱지 붙이고 두 분 길거리로 나은 게 생겼어요. 최 여사는 바들바들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라는 글자와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밝히자 그녀는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팔꿈치에 부딪힌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찬물이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최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우리 노부부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엄마, 진정해. 수진이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새빨개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새언니,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아빠 지금 시골에서 편찮으신데 집까지 넘어가면 진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언니. 우리 오빠가 어쩌다 이렇게 개차반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시어머니의 악어의 눈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염치가 뭔지 아는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2장을 꺼내 찬물이 묻지 않은 테이블 유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 사업하는 사람이라 맺고 끊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오열하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 2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어머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그 잘난 귀한 아들 계속 감싸고 도세요. 이 3억짜리 빚더미 어머님이 떠안고 직접 해결하시고요.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그쪽 집안일이니 전 관여 안 합니다. 이혼 소장은 바로 법원에 접수될 거고요. 이어 2번째 서류 사실 확인서 쪽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어머님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세요. 법정에서 민준 씨가 지아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신혼 첫날 밤 아내를 버렸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가족을 기만했다는 걸 증언하시는 겁니다. 서명만 하신다면 제 개인 돈으로 은행 가서 그 3억 빚 다 청산하고 집문서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보듯 2장의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잘난 강남 사장님 아들을 뒀다며 동네방네 떵떵거리며 체면 차리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까발리고 늙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들이 쓰레기 범죄자임을 법 앞에 인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서윤아, 너 어미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도 되는 거냐? 최 여사가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간 겁니다. 저는 단 1mm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아내 등치고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그 상간녀가 주는 뇌물 받아 챙기실 때 제 벼랑 끝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엄마 사인의 수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볼펜을 집어 엄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의 뺨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선 넘은 거야.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 그놈의 헛된 자존심 챙길래? 아니면 아빠 목숨 챙길래? 빨리 사인해. 거대한 빛 독촉장의 압박과 친딸의 날카로운 일침에 최 여사의 마지막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수치심과 비참함에 절규하며 사실 확인서 위에 삐뚤빼뚤 서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챙겨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여자를 보면서도 제 마음엔 일말의 연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억지로 이어붙이려 한 대가는 결국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수진 아가씨, 어머니 모시고 가서 쉬게 해요. 빚 변제 문제는 오늘 오후에 사람 시켜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최 여사와 수진이 비틀거리며 부축한 채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후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방의 시한폭탄은 깔끔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그물의 입구는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태국 땅에서 배신자 남편이 벌일 연극이 얼마나 비참하게 막을 내릴지 기대해 주시죠. 돈과 내연녀를 곁에 둔 남자들은 흔히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도 된 양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왕좌가 종종 집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아내의 희생으로 주조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날 아침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정각, 저는 유기농 마트 본사 제 사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앞 모니터에는 재무관리 프로그램과 위치 추적 앱이 켜져 있었죠. 방콕에서 가장 짜릿한 쇼가 막 시작될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진술과 녹음된 통화 내역을 통해 그 전남편 놈의 처참한 몰골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방콕 최고급 번화가인 시안파라곤, 사이안파라곤 쇼핑몰에서 민주는 여전히 성공한 CEO라는 환상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척 연기하는 아는 동생 지아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지아가 콧소리를 내며 샤넬 매장으로 그를 끌고 가 검은색 리미티드 에디션 백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오빠 나 지갑이랑 다 털렸잖아. 이 가방 너무 예쁘다. 오빠가 보상으로 사주면 안 돼?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어. 지아는 혀가 반토막 난 소리로 조잘됐습니다. 민주는 알량한 자존심에 어깨를 으쓱하며 직원에게 포장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가방의 가격표는 하나로 약 0만 원에 달했죠. 꽤 큰 액수였지만 짝퉁 사장님의 과시용 여행 씀씀이로는 적당했습니다. 민주는 거만하게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로 던졌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극자 띡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국 직원이 당황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 혹은 정지 상태입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음 띤 얼굴로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해외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났나 보네. 그럼 이 법인 카드로 결제해요. 그가 다른 카드를 꺼내 내밀었지만 또다시 차가운 띡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고 주변의 외국인 손님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아는 입을 삐죽이며 발을 굴렀습니다. 뭐야? 오빠 카드 다 왜 이래? 은행에 전화라도 해봐. 여기서 창피하게 진짜. 진땀을 빼던 민주는 황급히 지아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와 한국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오늘 새벽 공동 명의자인 서윤님의 요청으로 전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부정 사용 의심 사유이며 법인 신용카드 역시 주주총회 대조심사 대기로 임시 정지되었습니다. 민주는 쇼핑몰 로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이가 무슨 권한으로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사장인데 당장 풀어놔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론 차가운 법적 규정만 앵무새처럼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도간에 든 쥐처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주소록을 뒤져 제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지르르하게 꾸민 그의 얼굴이 모니터에 떴지만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분노로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내 계좌에 무슨 미친 짓을 해놓은 거야? 너 돌았어? 당장 카드 정지 풀어. 민주는 체면도 내팽개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민준 씨. 동생 구출 작전은 재밌고 또명꿍이 입에 잘 맞나 봐.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네. 말 돌리지 마.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공동명의 서류 쥐고 있다고 내 돈 마음대로 동결시킨 거 다 알아. 살고 싶으면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풀어. 나 지금 방콕에서 무일푼으로 갇혔어. 나 굶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어머나, 우리 명색이 사장님이신데 돈 떨어질 걱정을 다 하시고. 난 또 괜찮은 줄 알았지. 저는 또박또박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공동카드 정지시킨 거 맞아.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남편, 새끼랑 그 불륜녀 먹여 살릴 의무는 없거든. 아, 당신 내 카드로 결제해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말이야. 그것도 방금 내가 예약 취소하고 환불받았어. 오늘 정오 전까지 두 사람 캐리어 싸서 길바닥으로 꺼져. 너 이 미친, 감히. 민주는 화면 너머로 두 눈을 부릅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히? 난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웃음기를 거두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베개 껴안고 울면서 당신이 구원의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길 기다릴 줄 알았어? 단단히 착각했네. 내 발로 그 상간녀 데리고 캐리어 끌고 나갔으면 뿌리까지 뽑힐 각오는 했어야지. 민준이 이 충격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그의 핸드폰에 다른 통화가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받았고 상대방은 회사의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대기 화면을 띄워둔 채 여유롭게 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 씨,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민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빨리 귀국하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회계팀장의 울음 섞인 비명소리가 쨍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방금 회사에 들이닥쳐서 장부 싹 다 압수수색해갔어요. 사장님이 10억 허위 계약서 작성해서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대요. 그리고 하남 물류창고 쪽은요. 지아씨 친동생 지훈이가 사장님 지시받고 화물 빼돌려 팔아먹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체포됐어요. 수갑 차고 끌려갔다고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더듬거렸습니다. 체포, 장부 압수수색, 누가 고발했는데. 서윤 이사님하고 이사회 주주 대표들이요. 오늘 아침 긴급 주주총회 열어서 사장님 회의만 가결시켰어요. 사장님 출국 금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수사기관에서 당장 귀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소환장 날아왔어요. 사장님, 빨리 와서 자수하세요. 민주는 태국 땅 한가운데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타지의 하늘이 그의 정수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가 다시 저와의 영상통화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동자는 분노에서 극도의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아래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죠. 서윤아, 네가 함정 판 거지?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그 처참한 몰골을 구경하는 일에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함정을 파? 난 그저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숨겨온 쓰레기들을 햇빛 아래 까발려준 것뿐이야. 회사 돈 10억, 빼돌린 거, 내연녀 남동생 시켜서 물건 빼돌린 거, 부모님 집문서 훔쳐다 은행에 저당 잡힌 거. 전부 다 당신이 직접 한 짓이잖아. 난 그 증거들을 법에 제출하는 수고를 덜어준 거고. 서윤아, 제발. 네가 이렇게 독할 순 없어. 오만함이라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나한테 숨 쉴 구멍 하나만 남겨줘. 카드 정지 풀어서 비행기표만 살 수 있게 해줘. 한국 돌아가면 우리 부부끼리 문 닫고 조용히 얘기하자. 부부? 여긴 더 이상 당신 아내 같은 거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 몸에 걸친 그 명품, 옷까지나 벗어 팔아서 저가 항공권이나 끊어 타고 와. 아, 빨리 와야 할 거야.
회사 문 앞에 당신 소환장이 붙어 있거든. 끊어. 저는 툭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태국 쪽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민준이 쇼핑몰 대리석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자 지아가 그 꼴을 보고 다급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빠 돈 어딨어? 가방 안 사줄 거야? 저 여자가 뭐래? 지훈이가 체포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자기가 떠받들고 살던 불륜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광기가 차올랐죠. 그는 팔을 휘둘러 지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가방? 이 망할려나. 너랑 내 동생년 놈들 때문에 내 인생 싹 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수백 명의 행인이 쳐다보는 쇼핑몰 한복판에서 민주는 미친 개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자만했던 두 남녀는 방콕 길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가장 밑바닥의 수치심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첫날 밤으로부터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사무실에서 주간 매출을 확인하고 있는데 핸드폰 연동 CCTV 앱에서 집 앞 움직임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전체 모드로 키웠습니다. 태국에서 지옥을 맛보고 기어들어온 전 남편의 찌질한 연극이 제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민준과 지아는 낡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나 마나 그 잘난 짝퉁 명품 시계나 지아의 액세서리를 전당포에 헐값에 넘겨 싸구려 귀국행 티켓을 겨우 구했을 게 뻔했습니다. 민주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땀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그 옆에 선 지아도 쭈그러진 싸구려 가방 하나를 든 채 얼굴엔 도끼가 가득했고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쌓아 올린 핑크빛 로맨스는 신용카드 한도 초과 메시지와 함께 증발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낑낑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연남동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안면인식 도어록에 지문을 댔습니다. 삐빅. 차가운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지문 불일치.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욕설을 내뱉고는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삐삑. 또다시 붉은 오류 불빛. 아, 씨발. 이 망할 문짝 고장났어? 민주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두꺼운 철문을 쾅쾅 두들겨 댔습니다. 이서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뒤에 서 있던 지아가 허리에 손을 얹고 신경질적인 하이톤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산 집이라며. 명의도 오빠라며. 왜 자기 집에 오는데 거짓골로 밖에서 이러고 있어? 나한테 사기친 거야? 너 닥쳐. 민준이 확 뒤돌아서며 삿대질했습니다. 그 미친년이 앙심 품고 비번 바꾼 게 뻔해. 열쇠 수리 공부를 테니까 문짝 박살 내고 들어가면 돼.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김 아주머니 부녀회장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네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60대 아주머니셨죠. 빗자루를 들고 나온 김 아주머니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민준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어이구, 민준 총각이네. 왜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때려 부수려고 그래? 서윤, 새댁 문짝 다 망가지겠네. 며칠 전부터 친정 가서 쉰다고 해서 지금 집 비었어. 민주는 쇠창살을 꽉 움켜쥐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아주머니. 혹시 열쇠 수리공 번호 아시는 거 있어요? 아내가 저랑 좀 다투고 홧김에 저한테 말도 없이 비번을 바꿔서요. 김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짚고 서서 민준과 그 뒤에서 몸을 꼬고 있는 지아를 번갈아 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투긴 뭘 다퉈? 골목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집터 서윤이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걔 앞으로 사준 땅이잖아. 등기부등본 떼봐라. 다 서윤이 명의지. 지집 비번지가 바꾼다는데 왜 그쪽한테 허락을 받아? 그리고 총각도 참 이상하네. 신혼 첫날 밤에 마누라 내팽개치고 바람 피우러 나갔다며? 그래놓고 지금 뻔뻔하게 그 상간녀 달고 와서 남의 집문을 부수겠다고 지랄이야?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줌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해외 출장 다녀왔대. 출장은 얼어 죽어? 출장. 김아주머니가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 총각 개차반인 거 다 알아. 어제 아침에 서윤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총각 정장이랑 신발, 향수 싹 다 저기 마포구 폐기물 처리장에 내다 버렸어. 지금쯤이면 난지도 쓰레기 산에 묻혀 있겠네. 집에 빤스 한 장 안 남았는데 뭘 들어간다고 난리야.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두 팔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아는 눈이 뒤집혀 앞으로 달려와 민준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집 오빠 거라며. 내 명품 옷이랑 샤넬백도 다 저 안에 뒀는데 그게 쓰레기장으로 갔다고? 내 물건 내놔. 내 돈 내놔. 이 개자식아. 입 안 닥쳐. 민주는 지아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에게 망신당하고 내연녀에게 저주받는 비참함에 그는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제 변호사 도진 선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통화 화면을 띄워 이 모든 대화를 생생히 듣고 있었죠. 민준 씨 귀국하셨죠? 도진 선배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서윤이한테 문 열라고 하세요. 나한테 반항하는 겁니까? 민준이 이성을 잃고 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그 집은 서윤 이사님의 합법적인 단독 소유 재산입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도진 선배가 얼음장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집 문짝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요. 당장 택시 타고 회사 본사로 오시죠. 주주총회 임원진과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아 씨, 동생 지훈이가 당신의 횡령 및 재산은닉 지시 사실을 남김없이 다 자백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오늘 오후 안으로 지명수배 떨어질 겁니다. 민주는 비틀거렸고 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폰을 주울 생각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내연녀를 달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골목길 밖으로 죽으림을 다해 뛰어가 지나가던 낡은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민주는 강남 한복판의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반질반질한 수트를 빼입고 걸으면 직원들이 허리 굽혀 인사하던 그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찰청 붉은 직인이 찍힌 채 XX자로 봉인된 대표이사실 문이었습니다. 로비 보안 요원은 민준을 보자 예전의 깍듯함은커녕 차갑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어제부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젊은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비켜, 이 자식아. 내가 사장인데 네가 누굴 막아? 민준이 핏대를 세우며 보안 요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떼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복을 입은 수사관 3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및 작물 은닉, 교사 혐의로 소환을 명합니다. 당장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철컥 수갑차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소환장의 무게는 민준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천근만근의 바위 같았습니다. 그의 무릎이 푹 꺾였고 눈동자는 서류의 글자들과 한때 자기 것이었던 사장실 문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고발하고 이 모든 걸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신혼 첫날 밤 무참히 버려두고 떠났던 아내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어깨를 덜덜 떨었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커리어도 다 날아갔고 이제 그의 앞엔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배신자의 심장을 가진 자에게 내려진 잔혹하지만 지극히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저는 다시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퀴퀴한 담배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가 밴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담당 형사가 민준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그 처참한 몰골에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왁스를 발라 넘긴 머리에 명품 수트를 쫙 빼입고 콧대 높게 캐리어를 끌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준은 구겨진 싸구려 옷차림에 턱수염은 덥룩하게 자랐고 푹 꺼진 두 뺨은 잿빛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에 며칠 밤을 지새운 탓인지 움푹 팬 두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저와 도진 선배 맞은편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빛엔 지독한 원망과 뼈에 사무치는 공포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민준 앞으로 밀며 볼펜으로 테이블을 툭툭 쳤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쪽에서 회사 회계팀과 주주 대표 측이 넘긴 증빙 자료 싹 다 대조 끝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6개 세워서 허위 용역 계약서 꾸민 것부터 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해서 그 불륜녀 지아라는 여자 개인 계좌로 쏴준 내역까지. 거기다 태국에서 불법으로 화물 빼돌리라고 지시한 통화 내역도 공범 지훈 씨 지아 동생과 전부 실토했고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업무상 횡령이랑 배임 혐의에 대해 뭐 변명할 거라도 있습니까? 민준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필 서명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를 뚫어지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바싹 마른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죠. 자기가 사방이 꽉 막힌 벼랑 끝에 섰고 빠져나갈 구멍이 1mm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 탓만 하던 그 알량한 본성은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는 돌연 고개를 획 쳐들고 시뻘건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사람 피 말리게 이럴래? 남편을 교도소에 쳐넣고 커리어 짓밟으면 내 속이 후련하냐? 내 그 얄팍한 여자 질투심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박살낸 거야. 저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궁창 속 진흙탕에 빠진 버러지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민준아. 널 교도소에 보낸 건 내가 아니라 내 탐욕과 그 비열한 본성 자체니까. 네가 회사 직원들 피땀 어린 돈 10억 원을 빼돌려 그 내연녀 명품백 사다 바칠 때 넌 우리 부부의 의리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 집문서 훔쳐다. 은행에 3억 빚지고 내 돈 구멍 메꿀 때 자식된 돌이란 걸 생각이나 했냐고? 난 그냥 네가 싸지른 쓰레기를 제자리에 치워준 것뿐이야. 여기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역겨우니까.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10손가락으로 꽉 움켜쥔 채 그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구제할 마지막 무기라도 되는 양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회사 돈 건드린 건 인정해.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너한테 졌고 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여자야. 근데 내가 왜 널 두고 지아를 선택했는지 알아? 지아는 착하고 연약해. 내가 보호해줘야만 하는 여자라고. 너처럼 사람 숨막히게 하고 기죽게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내가 무일푼이 됐어도 지아는 내 곁에 남아있어. 걔 뱃속에 내 아들이 있다고.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너같이 도끼만 남은 여자는 평생 모를 감정이지. 그 말을 듣자 제 옆에 앉아있던 도진 선배가 참지 못하고 푸아악 소리 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요한 조사실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조롱 섞인 비수 같았습니다. 도진 선배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더니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여유롭게 민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김민준 씨.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 훔친 돈으로 쌓아 올린 싸구려 사랑을 맹신하는 겁니다. 도진 선배가
혀를 쯧쯧하며 한껏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순진하고 연약한 여동생이 대단한 수뇌보인 줄 아십니까? 그저께 당신이 회사에서 경찰서로 압송되던 그날 아침, 당신의 그 애틋한 지아씨는 숙소에서 짐 다 싸고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이 사준 명품들 싹 다 중고로 팔아치우고 당신 비상금 5천만 원 털어내고 손목에 차던 위블로 시계까지 빼갔습니다. 전화번호 바꾸고 남부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부산 쪽으로 잠적해버렸어요. 민주는 눈을 부릅떴고 온몸이 감전이라도 된 듯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나무 의자가 뒤로 나동그라지며 쾅소리를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다 한 통 속으로 날 속이려는 거잖아. 지아가 그럴 리 없어. 내 아들 가졌다고 내가 간방 가도 기다리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야. 그 뱃속의 아이 말이야. 제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직접 꺼내 테이블 위 민준의 손 바로 앞으로 미끄러지듯 던졌습니다. 민준아, 당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명색이 사장님이셨으니 기본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분석 결과지 정도는 거뜬히 읽으시겠지. 민준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2달 전 지아가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며 민준에게 자랑스레 보여줬던 산전. 기형아 검사 NIPT 결과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산부인과를 통해 합법적 선에서 교묘하게 입수한 진짜 자료였죠. 민준아. 저는 밀폐된 조사실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끊어 발음했습니다. 당신 혈액형은 O형, 지아는 A형이야.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배우는 유전 법칙상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는 A형 아니면 O형뿐이지. 그런데 그 검사지 맨밑 결론을 똑똑히 봐. 지아 뱃속에 있는 아이 혈액형은 B형이야. 민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눈동자는 종이와 저를 미친 듯이 번갈아 보며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오류일 거야. 병원 검사가 잘못됐거나 네가 날 매장하려고 서류를 조작한 거야. 이런 헛수고의 시간 낭비할 만큼 난 한가하지 않아. 저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간을 향해 던지는 가장 순수한 연민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B형 유전자를 가진 아이의 진짜 아빠는 압구정 피트니스 센터의 태성이라는 헬스 트레이너야. 당신이 지아 몸매 관리하라고 1년에 2천만 원씩 꼬박꼬박 VIP 회원권 긁어주던 바로 그 헬스장 말이야. 넌 신혼 첫날 밤에 아내 버리고 회사 자금 빼돌리고 부모님 집문서 훔치고 내 내연녀 동생까지 감방에 보내놓고는 결국 딴 놈이 싸지른 똥 치워주고 뻐꾸기 아빠 노릇이나 하려고 그 발악을 한 거야. 민준아, 나보고 독하다고 했지? 내 멍청함과 그 대도 않는 환상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잔인한 덫이었어. 조사실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콧대 높던 사장님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뚝뚝 끊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비참함과 수치심의 쓰나미가 민준의 가슴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잔혹한 진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렸죠. 그는 서서히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제 머리카락이 쥐어뜯겨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가 차가운 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사형 선고문처럼. 분노의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돈과 알량한 자존심, 눈먼 믿음까지 깡그리 털린 패배자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괴하고 처절한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에서 제일 값싼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의 옷깃을 반듯하게 매무새질했습니다. 발밑의 진흙탕에서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단 1초도 더 쳐다볼 가치가 없었죠. 도진 선배, 남은 수사 절차는 선배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전 오후에 마트 신규 입점 물량 검수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담당 형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경찰서 복도엔 초겨울 정오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맑고 상쾌할 수가 없었죠. 배신자 남편의 가장 처참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모든 죄악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민준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7일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철창 없는 감옥 같은 유치장에서 뼈저린 수치심, 내연녀의 잔혹한 배신감, 그리고 진짜 교도소의 차가운 사면벽을 마주해야 한다는 극도의 공포를 홀로 갉아먹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변호사 도진 선배의 말에 따르면 민주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며 입만 열면 지아와 그 헬스 트레이너 놈을 저주하며 미친 듯이 횡설수설한다고 했죠. 하지만 법 앞에서는 심리적 연민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망나니의 칼날처럼 그의 목통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저는 두툼한 겨울 코트를 걸치고 도진 선배와 함께 이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면회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하던 머리는 떡지고 푸석해져 얼굴을 반쯤 덮었고 어깨는 푹 꺾인 채 혼이 나간 좀비처럼 발을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가 스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내뻗으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경찰의 불구속 수사나 보석 신청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 이 안에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매일 밤 악몽을 꿔. 내가 다 잘못했어. 1000번 1000번 잘못했어. 제발 우리가 그동안 부부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부의 정? 저는 차가운 미소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눈동자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알량한 부부의 정은 당신이 신혼 첫날 밤에 캐리어 끌고 방콕행 비행기 타러 집 밖을 나선 그 순간 이미 되졌어. 민준아. 그때는 왜 정을 생각 안 하셨어? 저는 옆에 앉은 도진 선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호를 받은 선배는 헛기침을 한 뒤 검은 가죽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김민준 씨,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갑시다. 도진 선배가 전문적이고 냉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공범 지운. 시의 자백도 완벽하고 주주들의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기소되면 당신은 최소 10년 이상 감방에서 썩게 될 겁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제발 절 빼낼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윤아, 변호사님한테 소치하라고 해줘. 그 회사 너도 지분 있잖아. 날 이렇게 벼랑 끝으로 밀면 안 되지. 맞아. 나도 그 회사 지분 있지. 저는 검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현 최대 주주인 내게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민사상 경영 분쟁으로 돌릴 수 있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권한도 쥐고 있지. 내가 합의서를 써주고 주주들을 설득해서 네가 횡령한 돈을 메워주겠다고 나서면 넌 감방 신세는 면할 수 있어. 민준의 두 눈이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은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더럽다는 듯 단호하게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비수 같은 눈빛으로 그의 비열함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10년 징역형을 면하게 해줄 그 합의서와 교환할 조건으로 넌 당장 이 두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해. 저는 서류철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 장의 합의서를 꺼내 민준 앞으로 바짝 밀어주었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둘째, 재산 분할. 포기 각서 및 채무 인수 동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해. 넌 빈손으로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연남동 단독주택은 결혼 전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해준 특유 재산이니까 논할 것도 없고 강남 아파트는 네가 횡령한 돈 메우기 위해 이미 매각해서 처리했어. 네가 가진 회사 지분은 네가 훔쳐간 10억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나한테 영혼의 전량 양도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가 그 내연녀 챙기느라 밖에서 끌어다 쓴 사채와 개인 빚은 네가 혼자 책임져. 나랑은 무관해. 민주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보듯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내 팬티 한 장까지 다 벗겨먹고 단 한 푼도 안 남겨주겠다는 거야? 이 문 밖을 나가면 난 뭘 먹고 살라고. 빚더미는 산더미지. 회사 뺏겼지. 마누라 뺏겼지. 이렇게 날 벼랑 끝으로 몰바엔 차라리 감방에서 죽으라고 해. 그래? 그럼 감방 가서 10년 썩든가. 저는 미련 없이 서류를 획 걷어가려 했습니다. 딱 30초 줄게. 사인하고 나가서 빈손으로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새 인생 살든가. 아니면 사인하지 말고 내가 법의 심판으로 널 10년 동안 독방에 처넣게 놔두든가. 자, 잠깐만. 민준이 다급하게 서류 위를 두 손으로 덮으며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협상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강남 사장님 행세하며 허세 부리던 그의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민준의 손이 도진 선배가 건넨 볼펜을 느릿느릿 쥐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혼 서류 가장자리에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서류마다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삐뚤빼뚤 엉망진창인 서명은 지금 그의 처참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다 했어. 민준이 펜을 툭 떨어뜨리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애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서류와 간인 깐 인을 확인한 뒤 가방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한 번,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남자와의 질긴 악연은 그가 펜을 내려놓은 순간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최 여사 시어머니 눈앞에 시골집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잡은 대출 서류를 집어 던진 날 최 여사는 혈압이 급상승해 가벼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에 응급실로 실려와 전신마비는 피했지만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와서 침대에 누워 지내며 말도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아들 자랑하며 떵떵거리던 집안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오욕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품 냄새와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곁에 앉아 묽은 흰죽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수진이는 숟가락을 황급히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사이 푹 꺼진 두 눈과 붉게 충혈된 눈시울이 안쓰러웠습니다. 언니, 아니, 새언니, 엄마 보러 오신 거예요? 수진이가 꽉 잠긴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최 여사가 제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노파의 눈동자엔 극도의 공포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왼쪽 손으로 하얀 병원 이불을 벅벅 긁어대며 비뚤어진 입술로 웅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우리, 민준이 좀.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차분하고 서늘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빨간색 표지의 등기 권리증을 꺼내 침대 옆 철제 협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버님, 어머님 시골집 문서입니다. 저는 또렷한 발음으로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제 개인 돈으로 은행 가서 민준 씨가 빌려 쓴 3억 원 대출 다 갚고 문서 되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도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제 처벌 불원서 덕분에 이번 주 내로 석방될 겁니다. 저는 제 약속 지켰으니 이제 서로 빚진 거 아무것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수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꽉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니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고 오빠가 그따위 개차반으로 굴었는데도
언니가 우리 집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가족들 대신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게요. 평생 이 은혜 안 잊고 살겠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난 사업하는 사람이라 은원. 엔윤. 관계가 맺고 끊음이 확실할 뿐이야. 넌 염치가 뭔지 아는 애니까. 앞으로 내 인생 똑바로 살고 부모님 잘 모셔라. 오늘부터 나랑 너희 가족은 완벽한 남남이다. 저는 최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쥐잡듯 잡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눈가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성한 팔을 뻗어 마치 제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용서를 빌고 싶은 듯 허우적거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문을 나서자 맑은 초겨울의 서울 하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가로수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클렉슨 소리마저 이상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완전히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챕터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서윤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12월 중순의 늦은 오후 한강변에서 불어오는 겨울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했습니다. 삼청동 뒷골목에 오래된 전통 찻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3년 전 하얀 셔츠를 입은 민준이 수줍게 제 손을 잡고 첫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지금 이곳은 거짓된 결혼 생활의 완벽한 종지부를 찍는 증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저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빛바랜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새까만 때가 낀 두 손으로 따뜻한 모가차 잔을 비비며 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꼴을 보면 그 잘난 척하던 오만한 사장님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다 터지고 실밥이 튀어나온 낡은 점퍼,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 덮어버린 반쪽짜리 얼굴. 그의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은 잔물결이 이는 찻잔 속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인자한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연꽃차와 해바라기 씨앗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묵례를 하고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땅으로 푹 꺼져 있었고 약해 빠진 애원과 지독한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자 목구멍에 돌덩이라도 걸린 듯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아, 나와줘서 고마워. 저는 여유롭게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은은한 연꽃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찻잔을 그의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해. 마트 저녁 타임 점검하러 가야 해서 내게 남은 시간은 15분 뿐이니까. 민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려다 너무 뜨거워 화들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벌개질 때까지 벅벅 문질렀습니다. 나 이틀 전에 석방됐어. 민준이 돌덩이를 뱉듯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벌불원서 써준 건 정말 고마워. 근데 서윤아, 유치장에서 나오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집도 회사도 내 주머니엔 단돈 100원도 없어. 신분증이랑 여권은 경찰에 압수당했고 구로동 골목 끝에 빚에는 싸구려 고시원에 겨우 방 하나 구했어. 밤엔 천장에 쥐가 뛰어다녀. 부모님은 알아누우셨는데 고향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가겠어. 옛날 거래처나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내 번호 뜨자마자 차단하더라. 막노동이나 경비 자리라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내 범죄 이력 떼보더니 다 쫓아냈어. 서윤아, 나 진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저는 연꽃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떫은 맛 뒤로 부드러운 단맛이 퍼졌습니다. 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아주 약간의 연민조차 담지 않은 눈으로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 불러낸 이유가 고작 당신의 그 찌질한 거지 타령이나 하려는 거였어. 민준아? 그럴 거면 나 말고 당신의 그 소중한 아는 여동생이나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지 그랬어. 아, 맞다.
그 여자가 당신 쌈짓돈까지 싹 털어서 헬스 트레이너 아기 품고 야반 도주했지 참. 민주는 마치 꼬리를 밟힌 개처럼 화들짝 놀라 고개를 획 쳐들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에서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까맣게 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울분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그 쌍년 얘기 다신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여우같이 달콤한 말로 날 꼬여냈어. 내가 홀린 거라고, 내가 미쳤던 거야, 서윤아. 하지만 너도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내 껍데기까지 다 벗겨 먹어야 했냐. 강남 아파트 회사 내 돈 전부 다 우리 부부였잖아. 넌 날 벼랑 끝으로 밀어서 빈손으로 빚더미 안고 쫓겨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넌 이제 속이 후련하냐. 그 알량하고 비겁한 남 탓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쓰고도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웃음이었죠. 사회의 밑바닥까지 처박 이 순간에도 이 남자는 자신의 썩어빠진 본질을 직시할 용기조차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시선을 피하려는 그의 동공에 제 시선을 콱 박아넣고 비수처럼 한 글자씩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아,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들어. 당신이 패배한 건 내가 독하고 잔인해서가 아니야. 당신의 그 오만방자함, 끝도 없는 탐욕, 그리고 나라는 아내를 개조주로 알고 얕잡아본 당신의 그 역겨운 자만심 때문이지.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반박하려 했지만 제 기세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신 눈엔 내가 부엌대기나 하면서 당신이 그 알량한 아는 동생 타령으로 대충 둘러대면 속아 넘어가는 등신 머저리로 보였니? 저는 쇳소리가 날 만큼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회사 장부 조작하고 허위 계약서 꾸미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줄 알았어? 넌 내 집에 같이 사는 여자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난 맨바닥에서 시작해 수십억 대 유통망을 굴리며 이 바닥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야. 네가 찌질하게 푼 돈 빼돌리는 수작질 따위. 난 스치듯 봐도 속이 훤이다. 보였다고.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말이 그가 그토록 허세 부리며 자랑스러워하던 자존심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맨날 지아한테 속았다고 나불대지. 아니, 내 뼛속 깊이 탐욕과 그 구역질 나는 가부장적 허세가 없었으면 아무도 널 못 속여. 저는 자비 없이 그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겨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보니 내가 너보다 돈도 잘 벌고 판단력도 좋으니까 넌 알게 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렸겠지. 그래서 지아를 만난 거야. 걔가 예뻐서가 아니라 걔 옆에 있으면 넌 돈다발 펑펑 쓰면서 우러러 보이는 갑이 될 수 있으니까. 걔가 입에 발린 칭찬 좀 해주니까 내 그 알량한 수컷 자존심이 살살 녹았겠지. 넌 그 젊은 여자의 몸을 탐한 게 아니라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은 그 착각을 탐한 거야. 내 알량한 허영심 채우려고 회사 돈 빼돌리고 친부모 집문서까지 도둑질해 저당 잡힌 쓰레기가 누군데 감히 어디서 여자 탓을 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럽게 헐떡였습니다. 난 너한테 분명 기회를 줬어. 저는 가정을 지키려 했던 과거에 제 자신에 대한 씁쓸함을 담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없이 많이 내 회사의 자금 흐름과 그 수상한 관계에 대해 돌려서 경고했어. 하지만 넌 끝까지 무시했지. 신혼 첫날 밤 연남동집 현관문 나서면서 비행기 타러 갈 때 네가 날 쳐다보며 흘리던 그 비웃음. 그때 넌 내 생각 눈꼽만큼이라도 했어? 늙은 부모가 은행 빚쟁이들한테 쫓겨날 판인데 자식된 돌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냐고.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민준의 굵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내린 비참한 오열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서윤아. 만약에 그날 밤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라는 헛소리 집어치워. 울지도 마. 배신자가 뒤늦게 흘리는 눈물만큼 값싼 것도 없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반듯하게 일어났습니다. 겨울 코트의 옷깃을 말끔하게 펴고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찻잔 밑에 조용히 눌러놓았습니다. 오늘 차값은 내가 낼게. 우리의 징그러운 악연을 영원히 끝내는 마지막 작별턱이야. 가방을 집어든 저는 의자 위에서 벌레처럼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그 생물체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늦게 올진 몰라도 그 관역은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지. 넘어졌으면 내 발로 기어 일어나. 남은 내 인생은 가짜 사장님 행세하기 전에 인간 쓰레기에서 사람 새끼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훅 불어와 삼청동 찻집의 낙엽들을 쓸어 올렸습니다. 제 등 뒤로 한때 오만함의 꼭대기에 서 있던 그 남자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엉엉 울며 끝없는 절망과 회한 속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애간장을 끊어내는 듯한 그 울음소리도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허공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화려한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며 따뜻한 자마섬 밤하늘이 화려한 황금빛으로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에 그딴 거짓과 배신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계산된 대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겨울 호숫가 찻집에서의 그 서늘했던 오후 이후로 눈 깜짝할 새 8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유기농 마트 체인은 날개를 달고 3개의 직영점을 추가로 오픈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에 얽힌 쓰레기, 같은 인연들은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영원한 무덤에 묻힌 줄만 알았습니다. 맑고 청명한 8월의 어느 날 아침,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 선배였습니다. 여보세요, 선배?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혹시 신규 지점 서류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저는 마우스로 데이터표를 확인하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도진 선배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함께 호탕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신규 지점 서류는 완벽해. 그냥 자투리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오늘 아침에 하남 물류창고 재산은닉 검 판결 났거든.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살짝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 그 불륜여지야 동생이라는 지훈이건이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4년 실형 떨어졌어. 공범의 작물 은닉 혐의까지 합쳐져서 그 어린 놈의 자기가 매형한테 속았네 어쩌네 하면서 법정에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도진 선배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근데 그 귀하신 누님 소식은 들었냐? 그 아는 여동생 말이야. 아, 민준이 비상금 싹 털어서 헬스 트레이너랑 부산으로 도망갔다는 그 여자요? 잠적했다더니 소문이 돌아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야, 인과응보가 정말 소름 돋더라. 도진 선배의 목소리에 고소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전에 네가 썼던 흥신소 직원이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썰을 풀어주더라고. 그 여자 현금 5천만 원이랑 명품 시계 들고 태성이라는 트레이너랑 부산으로 날았잖아. 팔자 고친 줄 알았겠지? 웬걸 그 트레이너 놈 완전 도박 중독자였대. 2달도 안 돼서 여자 명품 싹 다 전당포에 밀어 넣고 하우스 불법 도박장에서 돈 다 날려먹고는 빚더미만 남긴 채 혼자 도망가 버렸다네. 여자는 충격받아서 유산해버렸고 지금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부산 해운대 변두리 술집 주방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접시 닦으면서 살고 있대. 조폭들한테 두들겨 맞고 아주 산송장이 따로 없단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놀랍거나 통쾌하다기보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에 대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거짓된 씨앗을 뿌렸으니 독사과를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죠. 알겠어요, 선배. 판결 났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얘기네요. 전화를 끊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는 감방에서 지아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밥상을 뒤엎고 상한찌개에 코를 박았던 그 남자 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린 시누이 수진이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후 수진이는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아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수진이를 제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녀는 제 기대 이상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항상 선을 지키며 사적인 가족사를 끌어들여 저를 불편하게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진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뺨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 대표님. 회사에 사적인 이야기 가져와서 정말 죄송한데 저 너무 답답해서 누구한테든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일단 저기 앉아.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소파 모서리에 걸터앉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저 오늘 점심때 오빠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오는 길이에요. 저는 약간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빈털터리로 쫓겨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무너질 거란 건 예상했지만 정신병원 입원까지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왜?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물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와서 구로동 고시원에 처박혔었잖아요. 근데 사채업자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방문에 빨간 라카칠하고 끌고 나가서 때리고 짓밟았나 봐요. 수진이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회사 잃고 아내 잃고 그 내연녀한테 돈 털리고 배신당한 충격에 오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매일 동네 쓰레기장 뒤지면서 찢어진 비닐봉지랑 플라스틱 병을 주워 모아 방에 쌓아뒀대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게 자기 내연녀 사준 샤넬 100이고 10억짜리 회사 계약서라고 소리 지르고요. 길바닥 한가운데 서서 그 트레이너 놈이랑 지하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미친 짓을 반복했대요.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화병으로 돌아가실 지경이고 엄마는 반신불수라 누워만 계시고 저 혼자서 그 미친 인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폐쇄병동에 보냈어요. 저희 집안이 지은 업보가 너무 끔찍하고 무거워요. 바들바들 떠는 수진의 좁은 어깨를 보며 저는 그저 무거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차를 몰고 용인 외곽의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꽃다발이나 위문품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삭막한 쇠창살 울타리 너머로 병원 안뜰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품이 헐렁하고 때에 찌든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듬성듬성 바릿깡으로 밀려 흉측했고 핏기 없는 얼굴엔 짐승 같은 초췌함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그 오만하던 남자의 생기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마당 구석 벤치 옆에 주저앉아 바싹 마른 낙엽 뭉치를 두 손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환자가 장난치며 낙엽을 빼앗으려 하자 민주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낙엽을 등 뒤로 숨기고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놔, 내 거야. 지하 사준 일, 0만 원짜리 샤넬백이야. 내 10억짜리 계약서라고. 만지지 마.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크아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가 이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매맞은 어린애처럼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늦어름 햇살 아래 그의 두 어깨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철창 하나,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교차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른 두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신혼 첫날 밤 가차없이 내다버렸던 자신의 아내를 알아볼 만한 한 줌의 지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탁하고 텅 빈 눈동자는 스스로 쳐놓은 거짓말과 탐욕의 거미줄에 칭칭 감겨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등을 돌려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분 좋은 초가을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려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티 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일말의 분노도, 애틋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극히 냉정하고 완벽하게 청산되었을 뿐. 하늘은 그 누구의 모든 것도 거저 빼앗아 가지 않으며 어떤 악인의 죄악도 덮어주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미쳐버린 민준, 감방에 갇힌 지훈, 창녀처럼 밑바닥을 구르는 지아. 그들의 파멸은 그들의 비열함과 바닥없는 탐욕이 지불해야만 했던 가장 비싸고 정당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양심의 심판과 인과응보의 굴레는 진실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 철창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았던 그 늦어름 아침 이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시간이란 참으로 경이롭고 완벽한 세정제입니다. 과거의 역겨운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더 눈부시고 찬란한 새로운 시작의 싹을 틔워주니까요. 전 남편의 더러운 흔적이 묻은 가전 유통회사에서 제 투자금을 완벽하게 회수한 저는 그동안 상거래에서 굴러먹은 짬바와 경험을 총동원해 제 이름 석자를 건 프리미엄 유기농 마트 체인 본사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초여름의 화창한 금요일 아침, 대표 이사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 대목을 앞두고 산지 직거래, 농산물 공급 계약서를 넘기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깔끔하게 제본된 결제 서류철이 안겨 있었죠. 과거 오빠의 불륜과 집안의 몰락 앞에서 밤낮 없이 눈물만 흘리며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던 25살의 가녀린 여자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수진은 차분한 베이지색 오피스 수트를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은 빈틈없고 프로페셔널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님 2분기 서부지역 3개 매장 매출 보고서 결제받으러 왔습니다. 로스율이랑 재고 비용 모두 대표님이 월 초에 지시하신 대로 2% 미만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올리며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된 수치들을 빠르게 훑어내려 갔습니다. 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처음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쭈뼛거리면서 실수 연발하던 때랑 비교하면 이젠 아주 날개를 활짝 폈네. 저는 결제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 달에 서초구 쪽에 신규 직영점 2개 더 오픈하는 거 알지? 내가 널 서초지역 총괄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어. 정식 인사 발령은 오늘 오후에 인사팀 통해서 공지될 거야. 수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쥔 그녀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커다란 두 눈에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과거처럼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그 자리표 맡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해낸 게 맞나요?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표님한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고 저희 오빠가 대표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잖아요. 그런데도 대표님은 저희 집안을 벼랑 끝에서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절 거두어 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수진아. 난 맺고 끊음이 아주 확실한 장사꾼이라고. 내 오빠가 거짓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평생 짐승처럼 갇혀 지내는 태풍으로 돌려받았어. 그건 그 인간의 몫이지. 하지만 넌 염치를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반듯한 사람이야. 이 본부장 자리는 네가 밑바닥부터 땀 흘려 일하고 네 능력으로 당당하게 회사에 기여해서 따낸 네 훈장이야. 난 자격 없는 사람한테 값싼 동정심 따위 베풀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관리자가 되려면 심장은 뜨겁게 유지하되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해.
공과 사는 칼같이 가르고 사람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 거케타를 살겠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씩씩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부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품었던 건 제 알량한 자비로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썩어문드러진 집안에서 짓밟히기엔 그녀라는 좋은 싹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수렁에 빠진 누군가를 빛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제 스스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경적 소리와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가득한 꽉 막힌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새로 마련한 저만의 보금자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과거 신혼 첫날 밤의 역겨운 기억이 덕지덕지 묻어있던 연남동 4층짜리 빈 껍데기 단독주택은 대형 어학원 쪽에 장기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쏠쏠한 임대 수익과 제 사업의 이윤을 합쳐 저는 경기도 외곽에 한적하고 탁 트인 곳에 예쁜 단층 전원주택을 새로 매입했습니다. 차고에 주차하자마자 마당 구석에 심어둔 목련 나무에서 바람을 타고 옅은 꽃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얇은 홈웨어로 갈아입은 뒤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낮은 나무 울타리를 따라 노란 해바라기들이 늦은 오후의 붉은 노을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만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피어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라탄 의자를 내어놓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우려냈습니다. 숨어 다니며 받는 수상한 전화 소리도 없고 찝찝하고 지저분한 신용카드 청구서도 없고 절 기만하고 내려다보던 배신자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눈빛도 더 이상 제 삶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채우는 건 이름 모를 새들의 평화로운 지저귐과 서늘한 저녁 바람에 나무잎들이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자 쌉싸름한 첫맛 뒤로 너무나도 부드럽고 달콤한 잔향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온몸으로 음미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이 찢기는 듯한 폭풍우를 뚫고 나와 배신이라는 지독하게 쓴 독을 삼키고 나서야 저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인생의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보살피려는 본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기꺼이 남편의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신의 황금 같은 청춘과 뼈 깎는 피땀을 기꺼이 남편이라는 남자의 도약대로 바치곤 하죠. 하지만 그 고결한 희생은 오직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제대로 된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여자는 결혼 생활의 자잘한 허물이나 일상적인 실수쯤은 넓은 가슴으로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만과 배신 앞에서는 천번 만번 절대 단 한 번도 눈을 감고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신뢰란 한 번 바닥에 떨어져 박살난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신자가 엎드려 빌고 여러분이 그 뾰족한 파편들을 주워 모아 억지로 테이프를 발라 이어붙인다 한들 거울 속엔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만 비칠 뿐이고 남는 건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의 두 손뿐입니다. 남자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하늘이 아닙니다. 그 알량한 하늘이 무너진다고 벌벌 떨며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들러붙은 썩은 쓰레기들을 빗자루로 가차없이 쓸어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면 집은 자연스레 깨끗하고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밖에 당당한 해바라기들처럼 말이죠. 어젯밤 몰아친 태풍이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들, 칠흑 같은 밤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튼튼한 뿌리만 꽉 움켜쥐고 버텨낸다면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찬란하고 꼿꼿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온몸을 활짝 펴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머금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길고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가치 없는 인간들 때문에 질질 짜고 비참해지기엔
우리의 남은 삶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찻잔의 차가 어느덧 바닥을 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가며 세상을 가장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영원히 닫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서윤의 인생엔 오직 눈부시게 자유롭고 눈부시게 찬란한 나날들만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쾌한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위 분들에게도 이 의미 있는 사연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